1965년 겨울 뉴욕 항에 프랑스 해군 군함 한 척이 들어옵니다. 포를 겨눈 것도 아니고 관광을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가 실어 갈 건 사람도 물건도 아니라 미국이 보관하던 금고의 덤이었고 금액으로는 수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강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돈을 떼이는 특이한 뱅크런이었는데 예금주는 한 나라 전체였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프랑스였고 돈을 맡아둔 은행은 달러를 찍어내던 미국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사람들은 나라끼리 벌인 골드 전쟁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날 항구의 정박한 군함은 사실상 금 인출 트럭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분노가 터졌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존슨은 프랑스 대통령 드골을 향해 배은망덕한 늙은이라고 욕했고, 우리가 20년 전 유럽을 해방해줬는데 동맹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이런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드골은 달랐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니라 세상의 경고를 울리는 사람, 즉 내부 고발자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국이 황금이 없는 황금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반짝이지만 창고는 비어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골드 전쟁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 나라가 달러 패권의 정면으로 도전했고 그 싸움이 결국 지금 우리의 지갑과 예금 그리고 물가까지 바꿔버렸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골드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질문 한 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달러는 언제부터 이렇게 특별해졌을까? 시간을 거슬러 1944년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대전 막바지, 세계는 문자 그대로 폐허였고 공장과 도시가 살아있던 나라는 사실상 미국 한 곳뿐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이었고 무엇보다 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금의 3분의 2 정도가 미국 금고에 쌓여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자 각국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산속 호텔 브레턴 우즈라는 작은 마을이었죠. 그들의 고민은 단순했습니다. 또 다시 대공황이 오면 어쩌지? 각자 돈 찍다가 통화전쟁이 나면 어쩌지? 그래서 합의합니다. 세계 경제의 공통 기준을 하나 정하자고요. 그 기준은 당연히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괴를 들고 매번 거래할 수는 없으니 중간에 환전 쿠폰을 한 장 끼워 넣기로 합니다. 그 쿠폰 역할을 할 통화로 미국 달러가 선택됩니다. 각 나라 돈은 달러에 묶고 달러는 금에 묶는 구조였죠. 공식 약속은 이랬습니다. 온스당 35달러, 원하면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 전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딜이었습니다. 달러만 들고 있으면 원할 때 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시스템 덕분에 세계 경제는 빠르게 복구됩니다. 유럽도 일본도 폐허에서 일어나 공장을 돌렸고 배는 다시 바다를 오가고 무역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을 만한 달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죠. 달러는 세계의 실질적인 기준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숫자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산수 문제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필요한 달러 양도 늘어납니다. 무역이 늘고 투자도 늘면 결제에 쓰일 달러가 더 필요하죠.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은행이자 인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보유한 금과 달러가 대략 균형을 맞췄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깁니다. 냉전이 시작되고 미국은 세계 곳곳에 군대를 두고 동맹국을 지원하고 개도국에도 원조를 합니다. 여기에 베트남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국내에서는 복지 확대 정책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진 미국은 세금을 올리는 대신 인쇄기를 더 돌리는 길을 택합니다. 달러 발행 속도가 빨라진 거죠.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달러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를 차분히 들여다본 몇몇 경제학자들과 한 명의 고집센 정치인은 전혀 다른 장면을 봅니다. 그 정치인이 바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이었습니다. 나치에 맞서 싸웠던 프랑스 영웅이기도 했죠. 드골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경제와 안보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를 늘 경계했고 프랑스의 독립성을 중시했습니다. 60년대 초 드골에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이상한 사실이 눈에 띕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 대가로 내미는 건 공장에서 힘들게 번 돈이 아니라 잉크만 들이면 나오는 달러종이었던 거죠.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기업과 자산을 종이 쪽과 맞바꾸는 셈이었습니다. 드골은 여기에 분노합니다. 그는 이 구조를 두고 미국의 과도한 특권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벌려고 수출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필요하면 그냥 더 찍어서 쓰면 되니까요. 세계가 미국의 적자를 떠안아주는 구조였습니다. 드골은 결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불공정한 게임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겠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브레턴 우즈에서 맺은 약속, 그 조항을 그대로 쓰는 것이었죠.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드골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씁니다. 프랑스가 들고 있던 막대한 달러를 하나씩 금괴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어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금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진짜 돈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우리는 종이 대신 실물을 받겠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선언은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허점을 정면으로 폭로한 셈이었으니까요. 이후 과정은 매우 물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지폐 더미를 모으고 미 연준에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우리가 가진 달러를 협정에 따라 금으로 교환해 주시오. 미국은 법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약속을 깨면 달러 신뢰가 즉시 무너질 테니까요. 결국 미국 재무부는 포트녹스와 뉴욕 연준 금고를 열고 400온스짜리 금고회들을 트럭에 실어 항구로 옮깁니다. 그 금괴들은 컨테이너와 나무 팔레트에 실려 프랑스 군함 창고로 옮겨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핵무기가 등장한 시대에 세계 경제의 운명이 느릿느릿 항해하는 배 몇 척에 달려 있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프랑스는 왜 직접 군함까지 보냈을까요? 드골은 단순했습니다. 진짜 자산은 내 눈에 보여야 한다. 그는 미국 금고가 아니라 파리 지하 금고에 금이 쌓여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본 겁니다. 미국 언론과 대중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프랑스산 와인을 버리고 샴페인을 하수구에 쏟아붓고 프랑스는 못된 동맹이라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드골은 인기보다 현실을 더 중시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미국이 들고 있던 금은 전쟁 직후보다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프랑스가 계속 금을 빼내가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뒤늦게 줄 설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처럼 시끄럽게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같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으로 바꿔야 하나? 나중에 뒤에 서면 빈 껍데기만 남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눈치 보며 조금씩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미국 금고의 수치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이때 미국과 동맹국들은 런던 금시장에서 금값을 인위적으로 묶어두려고 공동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수요와 불안이 커지자 금값을 더 올리려는 힘이 강해졌고 그 힘을 막기 위해 미국은 더 많은 금을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방어선은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이릅니다. 이제 무대는 새로운 인물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죠. 1971년 여름 영국이 미국에 요청을 넣습니다. 보유한 달러 중 수십억 달러를 금으로 바꾸겠다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청만 그대로 들어줘도 미국 금고는 사실상 텅 비어버릴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기 어려웠죠. 닉슨은 참모들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관료들은 말합니다. 금 태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잃으면 달러도 끝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옵니다. 차라리 약속을 끊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자. 닉슨은 결국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미국 경제를 옥죄는 족쇄를 그냥 끊어버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1971년 8월 어느 일요일 저녁 닉슨은 인기 드라마 방송을 중단시키고 긴급 연설을 통해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그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달러를 지키기 위해 라는 말을 꺼내며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러의 금 태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요. 그는 일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약속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달러는 금과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세계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통화체제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의 돈은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숨은 약속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줄이 잘린 겁니다. 이제 돈의 가치는 금고 속 금고회가 아니라 그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만 달리게 됩니다. 달러가 계속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지킨 이유도 더 이상 금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와 군사력 때문이 됩니다. 이 변화의 대가는 곧 물가에서 나타납니다. 70년대 전 세계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터져나오고 각국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더 찍어내는 유혹을 받습니다. 드골이 원했던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각 나라가 마음대로 적자를 낼 수 없는 정직한 돈의 시대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금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담보가 있는 돈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공격은 미국을 잠깐 흔들었지만 결국 미국이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꾸는 명분을 제공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한 신용화폐 시대, 즉 완전한 피아트 머니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돈과 현실의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늘도 각국 중앙은행 금고 안에는 수천 톤의 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가져간 금 역시 파리 깊은 지하 금고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약속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이라는 사실과 금덩어리는 어디 가지 않고 남아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을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드 전쟁은 프랑스가 이겼다, 미국이 졌다 같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눈에 보이는 실물을 중시했고 다른 한쪽은 유연성과 성장 속도를 중시했습니다. 결국 세계는 달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빚과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물가 불안과 통화 가치 고민은 사실 그때 시작된 긴 후폭풍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질문은 하나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정부의 약속이 전부일까? 아니면 드골이 믿었던 것처럼 어디에 두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실물 자산이 돈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 정답은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룰은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과거에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어떤 경고가 무시됐는지 계속 기억하는 일입니다. 프랑스 군함이 뉴욕항에서 실어간 금고에는 그저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세상이 한 번 바뀐 순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통화체제가 또 흔들릴 때 조금이라도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달러와 금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이나마 다른 각도를 더해줬다면 좋겠습니다.